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기업 간 동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풀이되는데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동차 업계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등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 간 합종 연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해쳐 모여 움직임 뒤에는 친환경차와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이 중국의 굴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가 이달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이러한 합종 연횡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웨이모는 웨이모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현대차 아이오닉 5에 적용하고 이 차량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웨이모 1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기업의 파트너십은 완성차 제조사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당 미국 기업이 처음부터 이 현대차와 손을 잡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웨이모는 자사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으로 중국 지리 전기차를 선정했었어요. 네. 그런데 현대차 아이오닉 5로 대체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협업이 어떤 중국의 자율주행 광폭 행보에 대항한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전기차와 IT 업체를 등에 업고 자율주행 역량을 빠르게 쌓아왔었습니다. 올해 중순에는 비아디 등 9개 중국 업체의 도로 자율주행 레벨 3와 4 테스트를 또 승인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 결과 중국에서 이 자율주행 시범 도시로 가장 먼저 지정된 우한시에서는 레벨 4 수준의 어떤 자율주행 택시가 거리를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와 웨이모의 협업은 자율주행과 통신 기능의 이 중국산 소프트웨어 부품 탑재를 금지한 이 미국 정부의 규제와 맞물려 나와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협력 사례들이 있죠? 네, 현대차와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은 지난달에 자동차를 공동으로 개발 생산하고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네.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와 6위의 이 완성차 업체 간 협력은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업계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전동화 전환 시대를 맞아서 이 내연 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에 모두 투자해야 되는 이 완성차 업계의 어떤 부담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제 해외 기업들끼리 손을 잡는 경우는요? 네,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미국 BMW가 지난달에 연료 전지차 분야를 포함한 미국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요타는 이제 수소 탱크 등 이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BMW는 이 수년 내에 연료 전지차 양산차를 이제 생산할 예정이고요. 예. 연료 전지차는 대기 중 이 풍부한 산소와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전기차 못지않게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모빌리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완성차 업체 만남도 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한 발 앞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라면서 이런 합종 연횡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져서 전기차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전환 내수 진작에 훈풍될까?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 통화 완화 조치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3.25%로 25bp 인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2021년 8월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 사이클이 38개월 만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에 한국은행은 줄곧 금리를 인상했고요. 이 3.5%라는 비교적 높은 금리를 1년 9개월 동안이나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이 거시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재부 동안 이 인상 횟수만 6차례였고 총 인상폭만 2%포인트에 달하는 통화 긴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 소상공인이라던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수출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경제가 반등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으나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정부 정책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내리기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이런 기대감은 올해 8월에 한국은행이 이 금리 인하 전망에도 금리를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좀 엿보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은은 결국 올해 10월에 금통위에서 이 하향 안정화하는 물가 상승률과 주요국의 금리 인하 추세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서 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 대체로 좀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공식적인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는 했지만 일부 관계자는 이제 물가와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상황, 환율, 미국 금리 인하 등을 들어서 이제 금리를 낮출 환경이 갖춰졌음을 강조하면서 인하 결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정부 바람대로 이제 이번 금리 인하가 좀 바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겠습니까? 네, 이제 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 경감과 소비로 이어져야 하지만 선제적으로 불안한 대출과 고정금리 조건 등으로 소비 여력이 좀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내수가 살아나는 데 보탬이 되겠지만 당장 눈에 띄는 회복세로는 좀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CT에서는 내수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출이 늘어야 한다면서 금융 정책이 어그러져서 가계가 좀 대출을 미리 땡겨 쓴 측면이 있어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8월 주택담보대출 이제 잔액 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한 65.2%로 2019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차가 과거보다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진단하기도 했고요. 네, 네.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결정을 또 망설이게 했던 네. 게 부동산 가격인의 가계부채인데 그렇죠. 이번 금리 결정이 집값이나 대출을 다시 자극할 거란 우려도 나오겠죠. 맞습니다. 최근 다소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이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들썩이고 가계부채도 급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를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 공조를 로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대출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등을 통해서 주택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가계 대출도 규제를 통해서 조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화 완화로 선회한 한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가계 대출 관리, 부동산 과열 방지 등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해외 자산 ETF 14배 커질 때 국내 투자 ETF는 2배에 그쳐 이 주식 시장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부쩍 늘었는데 이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도 이 국내에 투자하는 상품보다는 그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이 더 인기가 더 많은가 봅니다. 네, 이제 국내 ETF 시장에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에 대한 이제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내 투자 ETF와의 이제 성장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 386종의 순 자산이 53조 이제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해외 투자 ETF 상품이 115종에 그쳤습니다. 네. 거기에 순자산 3조 7천억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순자산이 무려 14.4배가 증가했고요. 이 반면에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 상품은 507종, 순자산 106조 1천억 원으로 2019년 335종 48조 원에 비해서 순자산이 2.2배 늘어나는데 그쳤고요. 네,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외 투자처로 몰리는 건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좋아서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역시 수익률이 해외가 높다 보니까 관심도 커지고 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결국 돈이 되는 곳으로 돈이 몰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인도 등 이제
신흥국 증시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박스권 행보를 보이면서 해외 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S&P 지수만 보면 올해 들어서 21.9%가 올랐고 신흥국 중에서 인도 증시 대표 지수 같은 경우는 12.6%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2.2% 하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연합 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20개 ETF 중에서 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는 이제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등 5개 뿐입니다. 네. 운용사별로 보면은 한국 투자 신탁 운용이 해외 투자 ETF의 성장을 주도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국내 주요 자산 운용사 중에서 해외 투자 ETF 비중이 더 큰 곳은 이제 한투운용이 더 유일하고요. 한투운용의 ETF 순자산 11조 4천억 원 가운데서 해외 투자 ETF가 한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해외 투자 ETF 편중 현상을 두고 국내에서는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이 국내 증시로 투자금이 유입돼서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큰 국내 자산 기초 상품들도 대부분 국내 주식형보다는 금융 상품이라던가 단기 채권형 상품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